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음식도 잘 가려서 먹었는데 왜 암이 생겼느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 현대의학의 시스템은 뭐냐면 암 환자를 보면은 암이 처음 발병했을 때는 뭔가 해줘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 호스피스를 해줘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진들이 컨트롤해주지 않으니까 환자들한테 중요한 기회, 시간을 뺏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발이 문제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째 암 환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암 전문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음식도 잘 가려서 먹었는데 왜 암이 생겼느냐? 화가 나는 거죠. 병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간암을 빼놓고 대부분의 암은 원인을 unknown, 모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유전적인 거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유전병이야. 암도 그런 게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처럼 내가 이 유전자가 있으니까 언젠간 유방에 생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드물고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전되는 암은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고, 가족력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잘못된 걸 수리할 수 있는 유전자가 부족하다. 암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이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사증후군, 뭐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엄마가 고지혈증이고 아버지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80%에서 그런 대사증후군이 와요. 주로 50 이후 오겠죠. 그러나 암은 엄마 아버지가 암이라고 해도 자식한테 암을 물려줄 확률은 10%가 안 돼요. 보통 한 7%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아니지만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있죠. 예를 들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은 아니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 걸리고 피는 사람도 안 걸리잖아요. 다만 위험 인자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면역력이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상세포가 암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암 환자가 안 되죠. 코로나 때 병원에 얼마나 코로나 환자 많이 왔겠어요. 그건 면역력의 차이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걸 무시 못하고 위험인자 그리고 면역력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냐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위암이라 그럴까요? 위암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5명이 다 위암에 걸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방암, 위암, 당뇨에 걸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주면 그 병이 발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치를 꺼주는 게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죠. 즉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운동을 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슈퍼푸드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나이가 들수록 자꾸 면역도 노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누구나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하루에 3천만 개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아주 좋아. 근데 암세포가 3천만 개가 아니라 5천만 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암 환자가 되겠죠. 거꾸로 암세포는 하루에 400개밖에 안 생겨. 근데 이 사람 면역력이 깡이야. 그럼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암 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얼마나 높이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얼만큼 낮추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 현대의학의 시스템은 뭐냐면 암 환자를 보면은 암이 처음 발병했을 때는 뭔가 해줘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 호스피스를 해줘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의료진들이 컨트롤 해주지 않으니까 환자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막 엉뚱한 방향으로 야 누구는 뭐 먹고 났다더라, 누구는 산에 가서 났다더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환자들한테 중요한 기회, 시간을 뺏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발이 문제인데 사실 그거죠. 갑상선 전절제를 해.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갑상선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전절제를 해, 자궁전절제를 해. 그러면 세포가 하나도 없어지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눈으로 증명해 주는 암 환자가 갑상선 암 환자예요.
갑상선암은 갑상선 스캔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도 131번을 방사선을 처리한 거를 정맥 주사를 딱 놓으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갑상선이 우리 인체에 있는 요도의 99% 이상을 흡수해요. 그러면 보세요. 갑상선을 다 뗐어. 그러면 요도 131을 아무리 주사를 놔도 여기는 흡수가 안 돼야 되잖아. 근데 갑상선 암환자들 아실 거예요. 스캔 찍으면 여기 그대로 나비 모양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같이 연필 같이 이렇게 딱딱한 덩어리에서 딱 떼내는 게 아니고 우리 수술을 해서 내시경에서 암세포가 안 보이게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CT에서 발견되지 않는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세 잔존암이 남아있던 가정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완벽하게 돼도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99.9%를 다 드러냈어. 그래서 CT에 안 보여. 그래서 이 지금까지 0.01% 남아있는 거를 없애려고 6개월간 항암하고 방사선 했어. 그럼 그 0.01%에 또 0.01%이 안 남아있겠어요. 이거는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의 면역력으로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 0.01%의 0.01%가 1년 후에 3년 후에 또 커져서 CT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보이면 제발 이게 혈액을 타고 날아가서 딴 데서 보이면 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재발이 잘 되는 암은 독한 암이고 나쁜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재발률이 제일 높은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방암은 거북이암이에요. 진행이 느려서 오래 사세요. 오래 사니까 재발을 많이 하는 거죠. 유방암은 일단 완전 간해가 돼. 완전 간해라는 건 뭐냐 완치가 아니고 CT상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암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 낫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유방암은 10년 동안 호르몬 수용치에 있으면 호르몬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느린 보라 선하고 착하고 좋은 암이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재발이 많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 발병 1위가 위암이에요. 위암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위암도 우습게 볼 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위암 1기가 3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한 7%, 10% 안 돼요. 근데 3기만 돼도 이게 재발할 확률이 거의 70%에 육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느림보 암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서 치료 성공률이 가장 좋아진 게 요새 폐암이에요. 2000년 이후에 폐암은 표적치료제도 많이 생기고 면역관해제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폐암인데 처음에 폐암이라고 해서 막 수술하려고 뒤져보니까 반대쪽 폐에 전이 간 거야. 그래갖고 또 펫을 찍어보니까 이미 뇌에 전이 간 거야. 그래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분이 2019년에 우리 병원에 오셨거든요. 지금까지 그 먹는 약 하나 갖고 완전 간해가 돼가지고 이 정도로 폐암은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데 그게 표적치료제와 면역관해제의 개발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치료 성적이 안 좋은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아시다시피 발견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5%,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술 못 하시는데 운이 좋은 15%에 드는 수술하신 분도 3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 가까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를 없앨 수 있는 표적치료제라든지 면역관해제가 없기 때문에 재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과 증상을 혼돈해요. 내가 지금 아픈 데 없고 밥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나는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해.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병 전부 암 환자잖아요. 우리 병원 오는 환자의 99%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고 폐암 말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양제 안 먹어서 영양소 결핍돼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아플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영양제도 검사를 해서 이분이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버이날 되면 그냥 자녀분들이 그냥 뭐 골다공증 약하고 무슨 관절약하고 사오면 먹고 비타민C는 그냥 남들 먹으니까 먹고 그것도 인터넷 뒤져갖고 제일 싼 거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C도 1원짜리부터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꼭 챙겨 드셔야 되고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유산균. 하나를 더 먹어라. 그러면 비타민C. 또 더 먹어라. 그러면 반드시 비타민 D. 그래서 보면은 비타민 D를 한번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피 검사하면 이 사람이 식이 조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양제 챙겨 먹는지 딱 답이 나와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햇볕 쐬면 만든다. 그거 완전 뻥이에요. 비타민 D는 영양제 안 먹으면 무조건 결핍이에요. 가끔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오거든요. 햇볕 쬐잖아. 그래도 결핍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위도 정도의 조사량 갖고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4월에서 10월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울에는 못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야지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햇빛이 가장 강할 때 12시, 2시 그때쯤 가장 강하잖아요. 그때 직사광선을 큰 관절 있잖아요.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관절이나 이런 거를 한 15분에서 20분을 쬐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다 옷 입고 다니고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는 비타민 D가 정상인보다 많이 높아야 돼요. 가능하면은 영양제를 하나씩 먹어야 돼. 종합 비타민. 이거는 정말 그래요. 안 먹자니 뭐하고 하나씩 챙겨 먹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몸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탁 먹고 아침에 나오는 거지. 근데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씩 용량을 지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하루에 한 4,000 IU 정도를 드셔야 되고 일반인은 비타민 D가 30 이상만 올라도 되는데 암 환자는 5, 6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4,000 IU를 드시면서도 근육 주사를 한 서너 번 맞아주면은 올라가서 그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도 그냥 종합 비타민 있는 거 먹지 말고 단독으로 드시는데 가능하면 분말로 된 걸 드세요. 그래 흡수력이 높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한테 처방해 드리는 거는 3,000ml짜리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그냥 3,000ml짜리 한 번 정도, 좀 더 열심히 하려면 2번 정도. 암 환자도 뭐 더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래 3번 이상은 먹는 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어라. 그 다음은 비타민 B. 비타민 B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복합체를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먹어라. 그러면 이제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저는 환자한테 그래요. 사 먹지 말고 냉압착한 들기름 드세요. 그거 구하기 힘들면 그냥 볶지 않은 생들깨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걱정은 하지 마시고 노력을 열심히 하십시오.